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생각의 사고 과정을 인과 기제에 의해서, 즉 처리 과정과 그 다음에 작동 방식에 기초해서 연구하는 굉장히 미시적이고요. 그리고 또 건조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마저 주는 그런 학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1950년대에 컴퓨터가 이제 막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컴퓨터, 즉 컴퓨팅하는 존재죠. 그런 컴퓨터와 인간의 또 생각을 서로 비슷하게 연결시켜서 인간도 하나의 계산기다. 인간의 생각도 하나의 계산적 처리 과정의 산물이다. 라고 보는 그런 관점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의 교과서들을 보면 많은 심리학 전공 학생들이 따뜻한 인간의 심리,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 혹은 아주 재미있는 광고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이런 작업들을 예상했는데 마치 컴퓨터의 설계와 구조를 배우는 것 같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는 인지심리학의 교과서를 보고 많은 학생들이, 쉽게 말씀드릴까요? 기겁을 합니다. 저 역시 인지심리학을 공부하는 첫 학기에 아니 뭐 이런 심리학이 다 있지? 내가 컴퓨터학과를 들어왔나? 아니면 기계공학과를 들어왔나? 어떻게 이렇게 인간미가 없는 심리학이 있지? 라고 의아해하면서 야,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른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저는 3학년, 4학년이 지나면서 이거 의외로 과학적인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이 인간의 마음에 적용된다는 과정 재밌는데, 그리고 때마침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인지심리학과 인공지능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를 깨달아가면서 이제 점점 더 묘미에 빠져들었죠. 그래서 제 논문을 읽는 분들은 아니 책에서 했던 얘기보다 너무 건조하고 아니 무슨 수식이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의문을 혹은 궁금증을, 심지어는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래서 인간의 인지, 생각의 과정, 그리고 컴퓨팅, 그러니까 계산의 과정처럼 인간의 생각을 풀이해나가는 이 건조한 느낌마저 주는 인지심리학이 그런데 최근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이 계산의 과정, 마음의 처리 과정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 뭘까요? 제가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음식에 관련된 컴퓨팅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까지 운전을 하고 오는 과정에서 오늘따라 유난히 음식점의 간판이 선명하게 보여요.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분의 얘기보다는 광고에 나오는 먹을 것에 대한 게 훨씬 더 잘 들립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하죠. 레졸루션. 해상도가 높다는 건 더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뭘까요? 욕구입니다. 이 욕구를 표현하는 말은 심리학에서 조금 더 점잖게 동기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놀리는 듯한 혹은 동화에서는 욕심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죠. 자, 어쨌든 무언가 지금 목표가 생긴 겁니다. 배가 고프든 갈증이 나든 혹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무언가 결핍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욕구가 생기죠. 그런데 이 욕구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을 좌우하는 큰 덩어리가 없는데요. 사실 이 욕구는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죠. 특히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포유류는 이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와 다른 동물들의 욕구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름을 연구해 봤더니 우리의 생각이 왜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인지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다채로우며 심지어는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됐는지가 잘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운전하면서 배가 고팠거든요. 그런데 잘 알려진 연구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이렇게 배가 고픈 사람은요, 쇼핑을 하러 가게 되면 옷을 사러 갔어도 옷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삽니다. 아니, 배가 고픈 사람인데 왜 쇼핑 가서 옷을 많이 사지? 나의 위장이 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카트를 위장을 채워 넣듯이 채워 넣더라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죠? 이걸 욕구의 전염 현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욕구는요, 정말 잘 전염되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된다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 스피노자 같은 이런 철학자는 인간은 자기의 욕구의 강도는 인식하지만 그것의 진행 방향 혹은 출처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경향은 굉장히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너무 어려워서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볼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철학하는 분들과 함께 대화를 해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많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저는 10점 만점에 9점짜리 강한 욕구 하나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욕구를 어떻게 채워야 채워지는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 도구를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모호하고 심지어는 부정확해서 여기서 아주 재밌는 대목이 나오죠.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채울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걸로 얼마든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재밌는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배가 고픈 것처럼 나의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예외적일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배고픔과 갈증 같은 경우도 우리는 무언가를 마시거나 먹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폭이 넓어지죠. 자,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려견이나 아니면 심지어 햄스터를 키워보신 분들도 이 동물들은 자기의 욕구의 강도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뜻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만 충족됩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햄스터를 키워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햄스터가 A 회사의 초코파이를 줘봤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햄스터가 아부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해석일 뿐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햄스터에게 야, 우리 오늘도 시원채원아 우리 오늘도 햄스터에게 초코파이 주면서 재밌게 한번 놀아볼까? 네, 아빠. 라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A 회사의 초코파이가 없는 거예요. B 회사의 초코파이를 사면 되겠지. 라고 저희는 그 B 회사의 초코파이를 사서 이제 햄스터에게 줍니다. 이런 웬걸? 햄스터는 그 B 회사 거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햄스터나 이런 동물들의 성향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먹어요? 상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거의 비슷한데? 그랬더니 그 동물행동 전문가로 연구를 하시는 분은 저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A 회사의 초코파이와 B 회사의 초코파이가 같다는 건 누구 생각이죠? 제 생각이요. 인간의 생각이죠. 햄스터에게는 짜장면과 짬뽕의 차이보다도 클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때 약간의 깨달음이 오더군요. 한 생명체에게 거의 같은 거라 하더라도 다른 생명체에겐 너무너무 다를 수 있겠죠. 저희들이 기르던 그 햄스터는 A 회사의 초코파이에 대한 욕구에 대한 강도가 엄청 세질 때 B 회사의 초코파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이게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반려견을 키워보신 분들도 이 현상을 자주 경험하십니다. A 회사의 사료로 계속해서 반려견을 키우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견샵에 가보니까 이제 그 A 회사의 사료가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려견을 오랫동안 키워보신 경험이 많은 분들은요. 그렇다면
이 A 회사의 사료를 최소한 두세 개, 최소한 빨리 확보를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걸 계속 먹이기 위해서? 아니죠. 다른 회사의 사료로 대체하는 그 전이의 시간이 꽤 길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A 사료를 90%,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먹여야 될 새로운 B 사료를 10% 정도 섞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전 사료 80%, 20%로 또 비율을 낮추면 그때 또 한 3, 4일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 먹을래요 라고 하면서 이 반려견이 만약에 저항을 하면 다시 80이 아니라 85%까지도 가봐야 되는 수도 있죠. 이렇게 예전 사료의 비율을 이렇게 낮추고 그리고 새로운 사료의 비율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높여서 짧으면 2, 3주, 길게는요 한 달이 넘게 그 전이의 시간을 만드는 경우가 자주 있답니다. 인간은 안 그렇죠. 그냥 마음에만 들면 전혀 다른 새로움으로라도 얼마든지 대체가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먹는 거나 마시는 것 같은 이런 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혼이신 분들은 지금의 배우자와 사실 수 있는 거예요. A라는 여자친구와 저도 대학교 때 정말 사랑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A라는 여자친구는 저를 버리고 저보다 더 잘생긴 남자, 저보다 더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저를 떠나간, 매몰차게 버리고 떠나간 그 A라는 친구를 너무 그리워하면서 속상해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의 친한 친구가 오더니 저보고 소개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 안 해. 근데 예쁘대요. 마음씨도 좋답니다. 아니야, 나는 그 A를 잊을 수 없어. 근데 한 3번쯤 권하니까 한 번쯤 나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가봤는데요. 어머, 제 마음에 너무 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B와도 또 좋은 연애를 했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A라고 하는 친구와 이 B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정말 스타일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좋은 사람이죠. 대체가 된 거였어요.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이런 마음을 충성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고집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갈대와 같죠. 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첫사랑과 실패를 했으면서도 혹은 첫사랑과 헤어졌으면서도 지금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동물들처럼 욕구의 강도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도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이 와야만, 그 대상이 있어야만 충족이 된다면 우리는 첫사랑에 실패하고 다 혼자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부정확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은 욕구를 전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욕구의 강도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부정확한 도구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다른 대상을 통해서도 행복해질 수 있으니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에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해본 연구자들은 행복은 크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빈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년에 100점짜리 행복 한 번만 경험하는 사람보다 10점짜리 행복을 10번 경험하는 사람이 행복의 크기의 총합은 똑같아도 이렇게 빈도가 높은 사람이 더 오래 살고 강하며 그리고 생산적이고 그 다음에 삶의 질도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인간의 수명이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훨씬 더 긴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만족과 행복의 빈도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 연구자들도 있죠. 그리고 이 빈도가 높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그 기저에는 바로 하나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긴 욕구가 다른 대상으로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이런 전염 현상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욕구의 전염 현상은 건조하게 인간의 생각을 하나의 계산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출발점이 되죠. 이후의 생각을 계속해서 프로세스해 나가지만 그 출발은 결국 욕구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 욕구에 있어서 아주 재밌는 현상들을 계속해서 밝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밝혀진 현상들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른 인간에 대한 발견들을 재창조해내겠죠. 그리고 저는 단 하나의 이론에서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지금까지 발견된 욕구에 관련된 인지 현상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